조 장관의 동생이 아프다면서 영장심사 기간을 좀 연장해달라고 밀어달라고 했는데 오늘 강제 구인을 검찰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대진 변호사, 법적인 거 한번 짚어볼게요. 구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 장관 동생은 이거 포기했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거를.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종종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영장실질심사하는 단계에서 본인이 방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러니까 최초의 기회라고 보여지는데 포기했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구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좀 꽤 크다고 보여집니다. 구속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포기를 했을까? 일단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글쎄 이준석 의원님, 이번에는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구속 여부는 법원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이 일족이 워낙 의학적으로도 항상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아프다고 이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론전을 펼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항의하지 못할 정도로 말끔한 수사를 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기말고사는 나중에 이제 법원 판결을 보면 알겠지만은 아니면 기소장을 내는 단계도 있겠죠. 근데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구속영장을 이제 쳤을 때 이제 그게 실제로 법원에 받아들여지느냐 여부인 거거든요. 근데 조국 장관의 동생이라든지 아니면 정경심 교수 아니면은 오촌 조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언론에 도주의 어떤 가능성이나 아니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너무 많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중이 알고 있는 정도로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 뭐 영장의 기본 구성 요건인 증거인멸과 도주에 우리가 충분하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국 장관의 동생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그런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검찰은 항상 자신감을 갖고 있겠지만은 혹시라도 이게 기각되거나 이런다면은 그건 굉장한 검찰의 타격이겠죠. 그러면은 장해찬 평론가님, 아프다고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했다는 이유가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결과를 피해보고자 하려는 행동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국민적 비난 여론이 상당히 거세게 불거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오늘 이 구속 신문을 포기한 것도 어떻게 보면 구속을 조금 예상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본인이 갑자기 넘어져서 허리 디스크가 났다, 수술을 받아야 된다. 여기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을 조금 의식해서 법원의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또 보여지고 한편에서는 검찰이 아픈 사람한테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부산에 내려갈 때 검찰에서요 의사 출신 검사를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부산 해당 병원의 주치의와 면담을 거쳐서 구속 실질 심사를 받는데 아무런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본인도 결국에는 그러한 의학적 확인 이후에 구속 실질 심사 오늘 받게 되는 것 자체를 조국 장관의 동생도 마지막에는 동의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검찰이 무리하게 환자에게 수사의 칼날을 들이미는 것이라기보다는 조국 장관의 동생이 건강을 이유로 구속심사를 조금이라도 연기해보려 하다가 결국 검찰의 어떤 정밀한 의학 검증과 구인영장 발부에 못 이겨서 사실상 구속을 조금 체감 포기한 상태가 아닌가, 구속을 받아들이고 포기한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 공교롭게도 저희가 앞서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안 발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오늘 늦게 조국 장관의 직계 동생이 구속된다면, 구속영장 발부가 된다면 법무부 장관의 남동생이 구속되는 그날 발표한 법무부 장관의 개혁안에 과연 얼마나 큰 동력이 실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려도 우리가 해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단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직계 가족에 대해서 첫 구속영장 심사기 때문에 그 결과가 관심이 모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교롭다고 해야 될까요? 조 장관은 앞서요. 저희 가족들이 검찰 수사에 순순히 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모두 따라서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제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순순히 응하고 있고 앞으로도 순순히 응할 것이고 저는 일체 개입이나 지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조국 일가의 노골적인 검찰 농락, 국민 농락을 보십시오. 마실 다니듯 검찰을 마음대로 드나듭니다. 갑자기 수술해야 된다면서 영장 심사까지 또 미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황제 수사, 황제 조사, 그리고 황제 가족입니다. 당장 직접 수사를 받아야 할 장관은 보란듯이 미술관 다니고 주진우 기자를 만난다고 합니다. 국민을 조롱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도를 넘어가는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장 위원장께서는 지금 한국당의 비판을 어떻게 보세요? 너무 사실 이 정무직,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의 일정에 대해서 너무 뭐 미술관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공식 일정과 비공식 일정, 혹은 공개 일정, 비공개 일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장관의 정당한 업무 수행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동생에 대한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형이 장관이라고 해서 동생까지 장관의 자질을 가지고 있거나 검찰 수사에 익숙하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당연 20대인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검찰이 이렇게 저인망시로 공포 수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방금 장혜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건강검진을 우려해서 어떤 그 구속심사를 포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것과 달리 오히려 좀 체념했을 수 있다. 개인의 심리 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하고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이 본인도 아마 장관의 입장에서도 가족들이 이렇게 검찰 수사를 정말 강도 높게 받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마음이 심적으로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개인적 일정을 수행한 것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혐의 내용을 한번 보면 조대진 변호사님, 웅동학원 이제 동생 관련해가지고요. 일단 웅동학원에서 배임이랑 배임 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것 같은데 교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현금으로 받았다. 검찰의 주장대로 하면은 일단은 배임 수재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서 지금 확인한 정황인데요. 웅동 중에 교사 지원자들이 조국 장관의 동생인 조 씨에게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 중에 일부가 조국 장관 어머니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어서 배임 수지에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수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동생하고 조 장관하고 만약에 이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세부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수사기관은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 공범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채용 대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 자금의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갔느냐에 따라서 이 공범 여부에 관련된 부분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웅동학원 관련돼 가지고는요. 2017년에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될 때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언론에서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뭐 학생 수 200여 명 정도 되는 작은 학원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학재단과는 아주 다른 것처럼 묘사하면서 이걸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드러나는 사안들을 보면요. 다른 사학재단에 비해서 결코 나을 것이 없고 오히려 한 20년 전에 있을 뻔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채용시켜주고 억대의 돈을 받아요. 사실 사립학교에 뭐 선생님들 월급 얼마인지 뻔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거기에 취업하기 위해서 몇 억 정도 되는 돈을 냈어야 됐다는 거는 아주 이 학원의 운영 채태가 그때 2017년에 이야기됐던 것처럼 뭐 아주 건전하게 운영되고 다른 대형 사학에 비해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었다는 말 자체가 그 당시에 지금 통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국 장관 일가가 지금 뭐 빼돌렸다고 주장되는 돈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명쾌한 해명 못 하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정을 이야기하고 뭐 청렴을 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얘기는 이 혐의 자체가 죄질이 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조국 장관의 일가에 대해 가장 문제되는 건 뭐냐면은 공정이란 단어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맞지 않는 일을 했다. 채용에 관한 부분, 입시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 인사가 만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했다면은 앞으로 개혁에서 어떤 걸 논하겠느냐. 저는 상당히 메시지가 제한될 거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조 장관하고 관련성이 나와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 아닌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대표적인 이 검찰의 기획수사, 표적수사, 그리고 별건수사의 형태이긴 한데요. 어찌됐건 이번 장관의 직무수행과 관련돼서 인사청문 관련돼서 또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들이 있었는데 사실 장관의 직무수행과 웅동학원의 채용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장관과의 연관관계도 밝히지도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장관을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개혁의 어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의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데 계속 검찰에서는 자꾸 이 소위 연관관계 넘는 가족들의 신상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언론 플레이 하는 것들이 아쉽습니다. 일단 뭐 영장 심사까지 간 거니까 지금까지 잘 아실 겁니다. 사학법인이 이런 과정 속에서 철마다 되면 장제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의 그 가족의 사학재단 운영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매번 그래가지고 당신들 사학에 문제가 있는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지금 조국 장관 가족의 일가의 웅동학원이 문제가 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이러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냥 내로남불의 일환이지 알겠습니다. 뭐 큰 지금 갑자기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닐 것이다. 이거 지나고 나면 또 문제 산 겁니다. 아마 보면은. 오늘 또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3차 소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장해찬 평론가, 글쎄 오늘은 조금 제대로 조사가 이걸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장시간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며칠 전 출근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의 가족들 성실하게 검찰 수사에 임하고 있다. 그 말씀 그대로 오늘만큼은 제대로 된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1차 소환 조사 이후 피의자 조서 열람도 하지 않고 귀가했고 2차 소환 조사에서 조서 열람에만 11시간을 썼습니다. 비슷한 예를 언론에서 찾아보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정도가 이렇게 조서 열람 안 하고 집에 가시고 또 조서 열람에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썼던 유일한 캐릭터였었는데 바로 뒤이어서 정경심 교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후로 아주 이례적인 그런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법원장이나 받았던 특혜성 조사를 지금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받고 있다. 이런 의심을 야권으로부터 받고 있는데요. 국민들에게 이 수사가 정말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라도 다수의 어떤 건강상의 부담이 있다 한들 최대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이번에 개혁안 발표하면서 심야조사 전면 금지시켰잖아요. 또 하루에 8시간 조사가 오늘 검찰 개혁안에 나왔고 윤석열 총장은 오후 9시까지만 조사를 하겠다 했는데 이 안에 조서 열람 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후 9시까지만이라도 충실하게 입시 의혹, 운동학원 의혹, 사모펀드 의혹,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다 받으시고 보시고 싶으신 조서 열람은 9시 이후에 보시는 게 국민들 눈에 성실하게 조사를 받는 것으로 보이시겠다. 그것이 여론상으로도 정경심 교수에게 더 좋지 않을까. 두 차례의 소환 조사 행태가 황제 소환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경심 교수를 향한 동정론도 조금 식어가는 분위기거든요. 본인을 향한 여론을 돌리고 싶다면 오히려 더 전공법으로 당당하고 정말 떳떳하게 수사를 끝까지 받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팀에 수사받으면서도 보면은 정경심 그리고 조범동 그 오촌 조카죠. 조건 그 동생이죠. 이 세 분이 수사받는 과정 속에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정경심 교수가 제일 마지막까지 수사를 받는 이런 전략으로 보여요. 근데 뒤에 보면은 앞에 이제 기소되는 분들의 기소장을 보고 공소장을 보고 나가지고 거기에 대응 전술을 만들겠다는 취지가 뻔히 읽힙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정도의 뭐 상황으로 지금 정경심 교수가 받는 혐의들을 만약에 나중에 부인할 수 있을지 빠져나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 수사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김주영 이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양 진영은 원래 그렇게 볼 겁니다. 그 가운데 있는 중도층에서는 지금 검찰 수사를 어떻게 보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중도층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 조국 장관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절하다. 적절하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 55%, 적절히 55%, 그다음에 과도하다가 39%로 적절하다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거하고 조금 다르네요. 지금 나오는 거는 이거는 전체 응답이고요. 전체 응답에서 적절하다가 49.3, 과도하다가 46.2. 이게 저희가 2차 조사고요. 1, 2차 조사를 했는데 1차 조사는 10일 전인 9월 24일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면서 그때는 과도하다가 49%, 그랬죠. 그리고 적절하다가 42.7%. 하지만 10일 후인 현재는 적절하다가 6.6% 증가했고 과도하다는 응답이 2.9% 감소하면서 적절하다가 49.3, 과도하다가 46.2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저 같은 사람은 저 여론조사를 만약 전화를 받았잖아요. 그럼 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대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 안에 적절과 과도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경심 그 장관 배우자가 결국엔 뭐 황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잖아요. 그 주장 핵심 뭐냐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은 일반적으로 금융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생각되는 혐의자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휴대폰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포렌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와 다르게 이런 금융정보 같은 거는요, 전화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 전달하는 게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을 위해서라도 그런 수사 절차가 있었어야지 사실상 좀 믿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다, 과도하다가 아니라 부족하다도 있어요. 저같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담아낸다고 했을 때는 지금 더 차이가 날 거다. 저는 부적절하다는 표현이 더 많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 조선열람을 좀 더 깊이 있게 또 유심히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이 소위 기소 사실이 다시 좀 다르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소장에는 어찌되었건 직접 조사하고 나서 공소장을 작성하게 되고 보통 소환 조사를 먼저 하게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었고요. 공소장에 사실 범죄 일시와 방법과 공소 사실이 특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라는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2012년 9월 7일로 범죄 일시를 특정했다가 지금 2013년 위조 정황이 발견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표창장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에서 최초 기소 자체가 검찰이 지금 무리하게 기소하고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자체가 이 공소장 내용 자체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해서 임의로 만들어서 직인을 날인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직인을 날인했는지 그런 구체성도 적시하지 않고 기소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방어권을 행사하는 한 개인으로서 열심히 이 법리 검토하고 조서 열람해야죠. 그러면 사전에 그러면 그 조서 열람에 대해서 검찰이 충분하게 피의 사실에 대해서 알리고 직접 소환을 해서 기소하기 전에 상의를 했어야죠. 그런데 상의 없이 바로 좀 무리하게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조사받는 것 중에 오촌 조카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조대진 변호사님, 오촌 조카의 공소장이 국회에서 하도 공개하라고 그래서 공개가 됐는데 정경심 교수의 이름이 뭐 20차례 이상 나온다. 네, 이건 어떤 의미예요? 뭐 공범이나 뭐 그 공동정범으로 적시는 되지는 않았었는데요. 어제 이제 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오촌 조카의 공소장을 제출을 했는데 검찰은 이제 검찰의 판단은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10억 원을 투자를 하고 자문료로 1억 5천만 원을 투자 수익으로 받은 정황이 있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공범이나 공동정범으로 표현은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공범으로 조금 의심하고 있는 듯한 표현들이 상당 차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에는 밝히지 않았지만은 수사를 할 때는 공범의 위치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관련돼서 미리 힌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밀행성을 위해서 이렇게 공모관계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춘 것으로 검찰에서 일부러 감추었다고도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3차 조사가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정 교수에 대한 신병 처리도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네 분께 다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장해찬 평론가부터. 여러 가지 선택지에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어떻게 신병 처리를 할 것 같아요? 저는 결국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검찰 내부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불구속 기소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는 유력 일간지 중에서 한 군데에서밖에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사실 어떤 여권의 희망을 담은 그러한 자가 발전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이제 와서 들게 되는 대목이고 여러 구속영장 청구에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기각된다면 검찰이 어마어마한 역풍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앞서 장경태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대적인 수사였던 건 분명합니다. 압수수색도 참 많이 했고요. 소환 조사도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 구속영장조차 청구하지 않는다면 불구속 기소하려고 수사를 그렇게 했느냐라는 비판이 오히려 더 무서울 것 같다.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요건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이나 도주의 우려 이 두 가지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만큼은 검찰이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특히나 자산관리인이었던 한국투자증권 김모 씨 같은 경우가 굉장히 검찰에게 우호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오늘 한국투자증권 지점이 추가로 압수수색이 됐습니다. 이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또 새롭게 얻어낸 자료들을 통해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 확실히 법원에 입증시킬 자신을 검찰은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준석 의원요. 지금 이렇게 범죄 혐의가 많은 국민들에게 사실상 알려진 상황 속에서는 저는 검찰은 여론을 등에 업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했을 때 아까 제가 이제 만약에 발부되지 않으면 엄청난 역풍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아닙니다. 검찰은 더 수사해가지고 밀어붙일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병우 수석 생각해 보세요. 우병우 수석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샀고 그래서 구속영장을 치러 들어갔거든요. 2번 기각났어요. 2번. 3번 청구했죠. 그래서 세 번째 가가지고 구속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뭐 그럼 우병우 수석을 위하는 사람들의 어떤 역풍이라는 것이 있었느냐? 저는 그거 아니라 보거든요. 지금 조국 장관 일가의 어떤 행태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검찰이 그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가가지고 보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경태 위원장 생각은 어때요? 어찌되었건 전 인권을 유린하지 않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검찰 개혁은 여러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소위 검찰 수사 대상도 있고요. 또 수사 권한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수사 문화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강압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인권을 유리하는 수사, 야간 수사, 강제 수사 등이 아직까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방금 이준석 최고가 이야기했듯이 관용차 사용 바꾼다고 해서 검찰개혁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건 이제 검찰 측의 개혁안 중에 하나인데요. 그건 검찰총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걸 얘기한 겁니다. 결국 검찰에서 소위 관용차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의전세 차관급 이상의 의전에서 장관과 차관과 검찰총장 3명만 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지검장까지 무분별하게 이용했던 부분들을 개혁하기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의 권한에 대한 개혁,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에 대한 개혁, 그리고 국회가 또 입법을 통한 개혁들이 같이 완수화돼야지만 검찰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님 네. 이제 법조인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전망을 해보면 어때요? 저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 못할 이유가 것이다? 세 차례나 조사를 한 이유 때문에도 그러는데요. 예. 보통 혐의가 확실하거나 이럴 경우에 있어서 검찰들은 그렇게 조사를 그렇게 여러 차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영신 교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을 볼 때도 여러 차례 시간이 상당한 시간을 그 조사를 했지만 3차 조사까지 또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예. 명확한 범죄와의 연관성이나 중대성을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예. 영장 기각에 대한 고려를 해서 영장 청구를 하지 못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일단 기준이 되는 거는 명확한 범죄 혐의를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 검찰이 거기에 따라서 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